시네마 까몽소리 최봉재입니다. 오늘도 28회째인데 봉다리와 함께 영화 이야기 좀 풀어보겠습니다. 간만에 좀 제 영화 이거 들어가네요. 어, 맨날 뭐 이것저것 씹기만 하고 영화판의 뒷모습만 얘기를 하다가 아주 부조리한 부분들만 얘기하다가 저도 이제 지쳤습니다. 저도 이제 지치다 보니까 좀 이제 간만에 영화 얘기 좀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봉다리한테 주문을 딱 했더니 네가 한번 주제를 정해봐라 했더니 난데없이 그냥 대한민국 영화계 흑역사 해가지고 또 이제 완전히 역사를 판을 뒤집어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또 프로그램을 정해가지고 정말 죽이고 싶은데 어쩔 수 없죠. 왜 그런 주제를 정해가지고 말이야. 자, 대한민국 영화계 흑역사라는 주제를 정한 이유는 있어요, 봉다리? 어, 요새 그 흑역사라는 용어가 유행이니까 그냥 한번 정해봤는데 이렇게 판이 커지지 몰랐어요. 중요하면서 네. 앞이 캄캄하더라. 흑역사 주제 딱 정해줄 거 보고 앞이 캄캄했는데. 어,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자료를 급하게 구하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들 총동원해 가지고 오늘 프로그램 한번 꾸려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흑역사다 보니까 이제 역사를 좀 다뤄야 되겠죠. 그래서 한 5가지 단계로 나눴습니다. 우리나라 영화계 역사를 우리나라의 역사하고도 연관되는 이 영화계 역사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들어가야죠. 이제 한국 영화가 지금 이제 100년이 됐죠. 한국 영화 탄생이 100년이 됐는데 어쨌든 영화적인 흐름을 만들었던 가장 최초의 시기가 바로 이제 일제 시기에서 이제 해방기 때까지 시기인데요. 그거 한번 차트 한번 보이실까요? 예, 일제 강점기하고 이제 해방기 때까지 넘어가는 건데 여기서 일제 강점기 때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가장 슬펐던 게 그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영화의 첫 시작점임에도 불구하고 뭐 영화에 대해서 가장 무지했던 또 시대이기도 합니다. 여기 뭐 여러 가지 써 있고 막 통상적으로 뭐 1940년대 조선 영화계를 암흑기라고 하는데 뭐 이런 거 쭉 써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만드는 사람들은 이제 그 뭐라고 했나 이제 좀 똑똑하고 배웠던 신문물 받아듣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다못해 약간 깡패들이죠.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마수나 김도한 때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그러면서 근데 저는 그런 건 별 관심을 안 두고 있고 아마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아마 제 또래 정도 나이 되시면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 옛날에 그 밀짚 모자를 보면 밀짚 모자에 그 조그만 필름들이 감겨져 있어요. 8mm나 16mm 필름들이 감겨져 있는데 다음 네. 다음 장면에 또 있나요? 네. 다음 장면에 자료. 저 지금 방금 이것을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저 밀짚 모자에 둘러져 있는 저 테두리가 다 우리나라 한국 영화의 역사를 한 장을 이루었던 필름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필름 보관소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저렇게 잘라 썼어요 필름을. 괜히 멋으로 저도 썼었고 그렇게 하면서 한국 영화의 역사 시작점이 됐던 최초의 기초가 돼야 되는 한국 영화의 자료들이 완전히 유실이 됐죠.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아주 초창기 때 영화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은 이제 자료상으로만 알고 계시는 나온 게 아리랑 같은 경우도 원판은 우리나라에 없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일본에 있다라는 거 있었고 이 초창기 때 영화들의 필름들은 우리나라엔 거의 못 구하는 것들은 이제 세계 어느 정도 뒤져봐야 어쩌다가 이제 일본에서나 저기 캐나다 쪽에서 한두 편씩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정도로 한국 영화에 대해서는 무지했죠. 그리고 이마수나 이런 조직 조폭들이나 뭐 이런 그게 70년대 이전이겠지만 어쨌든 이쪽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은 그냥 단지 돈을 버는 그리고 이제 그 수입에서 먹고 사는 뭐 이런 쪽에 가지고 그 극장이 하나의 큰 어떤 권력 체계를 이루면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단성사나 뭐 서울에 있는 뭐 명보극장이나 뭐 이런 쪽으로만 갔을 때 극장을 갖고 있을 때 그 지역에서는 이제 뭐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여러분 드라마 많이 보셨겠지만 그 조폭들의 어떤 그런 아주 멋진 의리와 액션 장면들을 볼 수 있는 영화보다 더 재미있는 영화적인 시대였습니다. 어, 그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걸 암흑기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있던 필름들을
볼 수가 없다라는 거,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은 정말 안 웃기지만 그냥 데이터로만 확인을 해야 되고 그냥 구원으로만 들어야 되는데 어차피 그때 작업을 하셨던 영화인들은 지금 이제 거의 돌아가셨거나 이제 몇 분 안 남아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이제 마지막 그 어떤 역사 증빙 자료화 작업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건 안 되고 있죠. 지금 현재도 어쩌면 현재가 더 암흑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는 먹고 사는 문제나 어떤 예술적인 부분 이 부분에서만 고민을 했었던 거라면 그런데 이제 그때는 어차피 뭐 국민들도 대중들도 먹고 사는 문제에서 이 영화에 대한 중요성을 몰랐겠죠. 그러니까 밀짚 모자에다 그냥 필름 둘러놓고 좋다고 쓰고 갔겠죠. 그 정도로 아까 보신 그 사진처럼 그 당시 우리나라의 첫 영화적인 시대는 그 참 무지의 시대였다라는 거죠. 가까운 일본만 보더라도 모든 자기들의 영화 자료들은 하다못해 에로물까지도 다 정리가 돼서 핑크 무비니 뭐니 뭐 이런 거 로망 포로니 뭐 다 자기들의 어떤 사조화가 돼가지고 전 세계 아직도 팔아먹고 아직도 전 세계인들이 일본의 애니메이션 일본의 영화들을 옛날 영화들 찾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나라의 기초를 만들었던 최초의 영화들 이런 것들은 아예 자료가 거의 없는 이런 아주 슬픈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때가 암흑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후배들이 그 당시의 영화 세계를 암흑기로 만들어 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봉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이긴 한데, 예, 같은 저 생각이 때는 네, 제가 사실 앞에 자료를 만들었던 이유가 이제 춘사 나은규 아리랑 음, 30년대 등장을 하고 40년대에 사실은 그때 이제 약간 구분을 해놓는 사람들에 의해서는 항일 영화, 친일 영화 그 구분을 하긴 하는데 별로 무의미하긴 한데 그 당시에는 40년대에 그 민간 조선인들이 만든 그 영화사들이 일본이 통폐합을 시작을 해서 예, 사단법인을 묶어가지고 영화 제작사들을 묶어서 실제적으로는 조금 본인들의 전쟁을 좀 미화하는 작품들을 이제 관제 영화들로 주도를 하는 그럼으로써 그때 나온규 프로덕션도 없어지고 했던 게 있어서 제가 그때를 이제 암흑기로 쓰긴 했는데 문제는 일단은 저는 이제 일단 저 아까 영화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도 맞아요. 확인할 길이 없어요. 확인할 무슨 길이 없다는 게 내용인지 문제야, 모르겠어요. 진짜. 예. 뭐 그냥 보면 논문 같은 거 보면은 뭐 그 친일 영화라 분류된다는 그 타입이 있는데 그 뭔지를 내용을 모르니까 아니 그게 친일 영화를 분리된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게 나온구의 아리랑에 대해서 그 박사학위를 받아서 논문을 쓴 사람도 실제로 나온 게 아리랑을 본 사람이 없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일본에 있는 나온규의 아리랑의 원판을 이렇게 필름을 좀 이렇게 구해서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민족주의 영화거든요, 아리랑은. 근데 뭔가 하여튼 그건 이제 좀 나중에 얘기해야 될 것 같고 요때가 암흑기라면 암흑기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암흑기라고 보진 않는 게 뭐냐면 이제 일제 시대가 해방이 됐을 거예요. 아마 해방됐고 나서 이제 극장을 위주로 해서는 사람들은 다 외국 영화만 봤습니다. 막 누구를 위해 종은 그때 같은가 뭐 옛날에 막 클라크 케이블 나오고 막 이런 영화들 옛날 영화들 있잖아요. 단순한 이제 영화가 지금 수입자들이 많았지 제작업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어쨌든 지금의 스크린 쿼터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어쨌든 이제 영화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국 영화도 좀 발전을 시켜야 되니까 한국 영화도 만들어야지 이제 극장 허가 이렇게 만들든가 해서 해야 극장 허가를 내주고 상영 허가를 내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유명해졌던 감독이 이제 남기난 감독님 이런 분들이겠죠. 이제 그러니까 빨리 만들어야 되고 11월 달까지는 외국 영화만 틀다가 한 달 동안 극장 만들어서 빨리 한국 영화 뭐라도 걸어야 되니까 막 하는 거고 그러니까 거의 이제 카피의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흔히 말하는 그 문화적으로 보면은 카피는 이제 문화의 발전은 카피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창작도 마찬가지지만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저는 한국 영화가 오히려 이제 그때부터 정상적인 궤도를 달릴 수 있는 그 전까지는 순수 그냥 어떤 게좀그 의식 있는 의식인들의 이제 좀 이제 자기들의 어떤 창작 예술 쪽이었다라면 이제 한국 영화의 기초가 닫혀지는 시기다. 아, 일제. 예, 닫혀지는 시기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이 어떤 이렇게 새로운 시나리오를 쓰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적인 여건이 안 되니까
일본 영화를 그대로 본따다가 의상 소품까지 똑같이 해버리고 대사까지 똑같이 하고 앵글까지 똑같이 하고 그냥 카피를 막 해대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막 한 달 안에 만들어내고 막 2주 안에 만들어내고 남기남 감독님이 그 찍지 남기남이라는 그게 되게 유용했던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필름을 이제 그러니까 제가 들은 얘기는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영화를 찍고 있다가 당시에 또 우리나라 감독들이 홍콩이나 뭐 미국도 왔다 갔다 했었으니까 영화를 찍고 있다가 이제 한국에서 빨리 들어와서 영화를 찍어야 된다 일주일 안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주일 만에 영화를 찍고 또 한국으로 넘어와서 일주일 만에 영화를 찍어서 극장에 걸어버린 거죠. 엄청난 거죠, 진짜. 그래서 저는 남기남 감독 같은 사람은 정말 천재더라고 봐요. 아무리 우리가 잔머리 굴리고 했다 그 당시에 필름으로 일주일 만에 영화를 완성시킬 수 있다는 그 자체는 뭐 이건 거의 기적에 가깝다는 게 내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남기남 감독 하면은 남기남 감독님 하시면 뭐 영구와 공룡쭈쭈 영구와 땡칠이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되게 폄하하고 애들 영화나 찍는 감독님으로 알고 계시는데 남기남 감독님은 본인 스스로도 자기가 몇 편을 찍었는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작품을 찍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 중에 죄송한데 남기남 감독 얘기 조금 뒤에 그러니까 순서가 지금 그래 남기남 감독이 내가 남기남 감독님 워낙에 좋아해서 일단은 예, 차후에 어쨌든 다시 한번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영화의 기초가 다져진 시기이기 때문에 일제 강점기나 일제 강점기에서 이제 해방기까지의 어떤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자료를 얻을 수가 없다.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점유율이 상당히 높았었어요. 예. 해외 영화들도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래서 만들어진 편수도 일제 시대 상당히 많았고 맞죠. 예, 오히려 해방기 때 이제 오히려, 완전히 예. 죽어나가기 시작했던 거죠. 이제. 예. 그때로 봤을 때는 한국 예. 영화 산업의 어떤 제가 말씀드린 기초를 좀 다졌던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도 예. 어쨌든 그때의 작품들을 구해볼 수 있거나 우리가 본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에 완성도나 뭐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없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없고. 단지 이론적으로 저희들이 듣거나 저는 이제 원로 선배님들한테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 들은 얘기에 의하면 암흑기가 아니라 그때는 좀 고생하던 시기였고 그냥 하나의 로망이었던 시기였어요. 영화를 만들고 뭐 하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원로 선배님들 말씀은 가장 좋았던 시기일 수도 있었고 그래서 단지 이때를 그 흑역사를 놓고 보자면 자료를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으로 흑역사를 놔두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네. 자, 다음으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이제 남기남 감독님이 등장하시는 그 다음 단계. 요거 저기 예. 50년대인데 요거는 예. 어떻게 이것도 그냥 같이 묶인 거죠. 내가 섞여서 얘기했는데 네. 이때부터 이제 해방 이후부터 50년대가 이때부터 이제 일본 영화를 본따고 짜집기 했던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한국 영화에 이제 무성 영화에서 이제 뭐 어떻게 이렇게 쫙쫙 넘어가면서 한국 영화의 이제 틀을 다지기 시작했던. 그러니까 이때는 해방 이후부터 50년대까지는 일본 영화를 그대로 본따고 작품성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생산을 해야 되고 카피를 해야 되는 이때 시대적 배경으로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제 생각이에요. 여기도 뭐 반론 있으면 반론하셔도 되고. 아니 제가 나는 저기 그렇게 제가 생각해요. 잘 보는데 이 이마수 씨를 네. 했던 이유가 네. 산업적으로 봤을 때 네. 저분은 CJ보다 먼저 수직 계열화를 이룬 사람이 연예계에서 아 그때는 주먹으로 했지. 그러니까요. 이것은 깡패 아니야. 주먹으로 했지. 수직 계열화를 이룬 사람이고 또 이제 실제적으로 영화 편수도 상당히 많고 당시에 블록버스터급 영화 네. 독립협회와 청년 이승만 만들었을 때는 당대 최고의 배우들이 다 등장을 하더라고. 조그만 유일하게 필름이 남아있다고 그러던데 네. 예, 저 남아있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분이 이렇게 사실은 이걸로 해가지고 영화판을 이렇게 막뭐 배우도 때리고 그랬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산업적으로 좀 기여한 게 있지 않나라는 이게 흑역사긴 흑역사인데 아니, 본능적으로 기여는 했겠죠. 어쨌든 배우들한테 영화 찍게 하고 엄청 기여는 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게시판에서 그건 흑역사는 아니지. 제 그냥- 게시판에서 CJ 얘기 나오면서 제가 긍정적인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시청자분들 한 분이 계속 반론을 제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일이 무슨 저분도 똑같은 거죠. 얘기 보면서 긍정. 근데 아니, 네. 이마수 문제를 영화 산업에 이거하고 나 모르겠어요. 내가 이마수에 제 대해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예, 나중에 예, 또 그런 거 반론을 없는데. 시청자분이 예. 제기할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일단은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정리하시고 예. 앞에 일단 제일 문제가 필름이 없다. 영화만 가지고 아니죠. 그때 판단을 이제 이마수 정도가 나올 때쯤 이제 50년대 말이나 60년대 초부터는
그때부터는 이제 이렇게 필름을 좀 이제 극장들이 이제 활성화돼 가면서 필름들을 좀 보관하는, 이렇게 잘못 보관해서 이제 베리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필름들이 좀 남아 있는 시기가 되긴 했죠. 그래도 그거 참 재밌네요. 이마수 씨가 한국 영화의 발전에 기여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흑역사기 때문에 기여를 한 파트는 얘기할 때가 아니고 아니 뭐 어쨌든 그렇게 합시다. 흑역사죠. 그러면 네, 그 사람이 어, 흑역사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좀 잘못 들어선 거죠. 한국 영화의 어떤 이렇게 외부 권력, 아니 외부 권력이 아니라 권력이라는 게 형성됐던 시기. 그러니까 그렇게 안 좋은 합시다. 걸 제가 좀 파다 보니까 알았더니 예, 예. 연예인 성상납 이런 것도 이게 최초 시초라고 이제 그때는 부분이 있는데. 성상납이 아니었겠지. 너희 새끼 일로 와 이거였겠지. 아니 지금의 조폭들과 첫 때의 조폭들하고 같이 비교하면 안 제가 된다니까. 말씀드리기로는 이게 사실 상남이라고 좀 보기 힘든 게 보니까 이제 당시에는 첩이 있던 시기야. 그때까지 해방 이후에 이렇게 그렇죠. 세컨드로 재건을 그러니까 했다는 그건 성상납의 개념은 아닐 것 같고 속에- 지금 개념은 그러니까 조폭만 보더라도 지금이야 막 사심이 없다 칼 쑤시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저 이마수 때만 오면은 종로에서 대빵끼리 맞짱 떠가지고 지면은 그 극장 내주고 떠나고 이런 식이었는데, 그러니까는 지금에 해도 그때 성상납이었다 뭐 조폭이었다 이런 말은 좀 애매할 것 같고, 그러니까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영화를 하면서 이렇게 뭐 임권택 감독님의 장군의 아들 뭐 이런 거 그런 걸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저때 조폭들은 로망이라는 게 좀 있어가지고 저게 진정한 건달들이고 지금의 조폭하고는 건달하고는 다르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마수 씨가 영화를 좋아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네, 좋아했어요. 좋아해서 좋아했었고 실제로 사실 저걸로 돈을 네. 벌었다기보다 다른 걸로 돈을 다른 데 벌고 돈 벌어서 실제로 네. 영화를 찍게 해주긴 했죠. 네. 그래가지고 그 원로 선배님 어떤 원로 선배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이 이마수 밑에서 계셨던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기획 PD를 하셨던 그분이셨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마수 대표님이라고 하면서 막 너무 좋았고 사람 정말 좋았다. 단지 이제 TV 드라마에서 이제 김두한이나 시라손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뭐 마적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멋있게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이마수가 조금 이렇게 좀 양아치스럽게 나오긴 하는데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상당히 멋있었고 영화인들에도 도움을 많이 줬다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 56년도에 영화법 개정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저는 사실 왜냐면 흑역사로 어떤 기록을 이마수 때를 하기는 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을 약간 기여한 영화 부분들이 진흥법이 56년도에 개정됐습니다. 영화법 제정 영화법 제정이요? 네 1956년도 네. 56년도에? 영화 진흥법 영화 진흥법이 56년도에 개정이 됐었다고요? 잠깐만 화면 좀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60년대 아닌가? 56년 영화 진흥법 제정됐어요. 1956년도면 그때는 그 뭐 영화 제정법이 진행됐으면 아마 저게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문화 쪽으로 해가지고 아마 그 일본의 어떤 기본적인 룰 그걸 분명히 따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게 정말로 어떤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제대로 만들어진 이렇게 법안이었다라면 그때 이후로 영화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형성이 돼야 되죠. 근데 아시겠지만 60년대 넘어가면서 진행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저거는 그냥 저는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첫 법은 그냥 만들어진 법이지 그 당시에는 그렇게 무효화, 그렇게 쓸모가 이렇게 아마 첫 법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있겠죠. 그러니까는 1년에 그래도 한국 영화 한 2편은 만들어서 상영을 해라. 이런 걸 강요 조건 넣으니까 아까 말했던, 그러다 보니까 남기란 감독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영화를 막 얼른 찍어가지고 빨리 걸고 이런 시기가 됐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 정도 선이었지 지금처럼 뭐 스크린 쿼터나 뭐 그러니까 연극이나 이런 것들은 법이 어떤 영향력을 많이 발휘를 해가지고 영화 산업을 발전시키고 진짜 진흥을 시키지 못했었을 것 같은데 네, 저도 또 뒤에 이제 듣기로는 네, 배우들이랑 세배하러 가가지고 이승만 네. 대형한테 해서 네. 해달라고 해가지고 받았다라는 얘기가 이게 뒤에 네, 그러니까 공식적인 그럴 거예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저 법이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봤을 때 영화 산업 발전보다는 네. 본인의 이익에 좀 많이 맞춰진 법이긴 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영화 관련 지원 같은 게 있었던 법이었을 텐데, 네. 저도 이제 잘 모르니까 전문가가 네. 아니니까 모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그래도 그나마 이제 좀 이게 사업으로서 좀 네. 이마수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이게 사업으로서 좀 이렇게 움직였을 그렇죠. 거라는 저 당시면 생각은 들어요. 56년도면 아무래도 이마수 씨가 손을 썼을 수도 네. 있죠. 네. 그 양반이 왜냐면은 어쨌든 유일하게 큰 손이 이승만 했으니까. 대통령 쪽에 줄이 닿아서 영화 사업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56년도면 근데 이승만 물러나시고 박정희가 나왔을 때 아닌가요?
60년대. 아 60, 예. 60년인가? 예, 60년에 아 그런가요? 했어요. 어이구 잠깐만 60. 아 맞다 맞다. 네. 그러니까 오래 하셨죠. 아 그랬네. 예. 아 그러니까는 많이 하시네. 네. 아 그러면은 이승만 때 했겠구나. 그러면은 이제 아무런 의미 없고 아까 말대로 이마수 씨가 했을 가능성 좀 네. 있겠네요. 자기 사업. 그냥 그때 영화 만들던 사람이 네. 많지 않았으니까요. 이마수는.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는 그냥 어떻게 보면 암흑기가 아니라 한국 영화 이제 시작점까지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재밌는 게 이제 박정희 정권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박정희 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1960년대 7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 영화에 제대로 된 어떤 시스템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60년대 한번 볼까요? 예.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게 이 당시에 검열이 엄청 군부 시절 딱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검열이 심했죠.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미니스카트 사건도 이날 터졌고 뭐 장발 단속부터 해가지고 음악들 뭐 이거 해가지고 뭐 이것은 뭐 불 꺼진 그대 창가에 왜 불 끄냐 하면서 막 다 잘리고 이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서 문화는 죽었고 창작력은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는 하고는 있는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원래 역사 뭐 보면은 이제 문화적으로 대부분 그런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저는 제가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분을 재밌다라고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라고 말하면 또 이제 여기저기서 욕먹을 거니까 재밌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영화진흥법에 의해서 한국 영상자료원과 한국영화진흥공사가 64년도하고 66년도하고 74년도 네. 그래가지고 그 전체적인 이렇게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제대로 영화를 이제 국가적으로 좀 이렇게 부흥시키겠다는 것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때 스크린 쿼터도 그 만들기 스크린 커터가 시작합니다. 60년. 예, 60년. 예, 66년도.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맨날 경제개발 5개년 계획하고 막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이러는 와중에도 그러니까 문화인들이 딱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지금 문화 특히 영화 쪽에서 뭐냐면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 한국 영화는 죽었고 그때 영화는 뭐 군부의 뭐 때문에 영화 속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희한한 게 지금의 한국 영화의 어떤 법적인 모든 것들과 시스템의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 게 그렇게 군사 독재 시절하고 욕을 해대던 박정희 시절 때였다는 거죠. 박정희 정권 시절 때. 자, 그리고 그럼 여기서 좀 이렇게 좀 한물 간 얘기입니다만 스크린 쿼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에 스크린 쿼터를 갖다가 좀 축소한다가 노무현 정권이 축소한다가 했을 때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들고 일어났어요. 특히 영화인들이. 그때 이들의 스크린 쿼터의 논리는 그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린 쿼터는 자국의 어떤 영화를 보호해주는 그런 것이다 라고 했었고 근데 또 이제 이론상으로 딱 보면 뭐라고 했었죠? 스크린 쿼터는 미제국주의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 국민의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 네. 네, 해외 영화를 많이 못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지식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진보적 지식을 불리는 사람들의 논리였어요. 이게. 근데 그게 지금까지 왔었어요. 그러니까 웃긴 게 뭐냐면 그 당시 스크린 쿼터를 가지고 말을 할 때는 자 그 외부의 어떤 그런 걸 못 보게 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한국 영화를 만들어내고 일부러 그러기 위해서 외국 영화를 덜 보게 하고 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한국 영화를 더 보기 위해서 했더라면 한국 영화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라는 거고 그만큼 많은 영화들이 이제 이때부터 어떤 산업적이든 예술적이든 시작이 됐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독립영화 시초였던 실험영화가 충무로에서 일어날 때도 제 기억으로는 69년도, 71년도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많은 영화적 실험들이 일어났죠. 물론 검열은 있었습니다. 검열은 있었고 창작자들한테 그것이 분명히 그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를 넘어서는 게 창작자의 이렇게 마인드인데 그걸 넘어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불만, 검열에 대한 불만들은 다 있었겠지만 냉정하게 판단을 하다고 봤을 때 가장 한국 영화가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어 왔던 게 그거였었죠. 단 스크린 쿼터는 뭐냐라고 했을 때 과연 그 당시에 진보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좀 깨어있는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뭐 미제국주의 뭐 서양 문물에 뭐 가지고 뭐 국민의 의식을 통제하겠다 이런 멍청한 소리가 아니고요. 단지 스크린 쿼터는 한국 영화 시장이
시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국 영화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 지금 논리했던 한국 영화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두 번 정도의 스크린 쿼터 제도의 길이 왔다 갔다 한 게 있는데 한 번은 제작자에서 움직였었고 한 번은 그 수입사 극장 측에 의해서 했었죠. 왜 그러냐면 한 번은 이제 수입자 측에서 한국 영화를 많이 걸면은 우리가 수익이 안 되니까 장사 못 해 먹겠다니까 외국 영화를 좀 많이 해달라 하니까 그 해주고 나중에 또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제작을 하는 영화 제작자들은 외국 영화 많이 트니까 한국 영화 걸 곳이 없어서 돈 못 벌고 굶어 죽게 생겼다 더 늘려달라 해가지고 스크린 쿼터는 그 당시 한국 영화 시장에 맞게 조율이 되고 타협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노무현정권에서 이제 FTA하고 연결되면서 스크린 쿼터를 축소한다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났던 거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좀 지금과는 다른 개념이지만 어쨌든 스크린 쿼터는 뭐냐면 당시에 오히려 그러니까는 지금에 있던 진보 세력이라든가 군사 독재를 거부하고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스크린 쿼터를 지들 스스로가 없애자고 해야 될 거는데 희한하게 우리는 오히려 뭐 자기가 진보네 뭐네 하면서 막 80년대 마인드로 무장한 사람들이 오히려 스크린 쿼터를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아주 멍청한 상황에 빠져 있는 상태죠. 자기들 스스로 모순점을 만들어내고 있고. 예, 그러니까 저기 60년대 그러니까 검열이 이제 시작되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66년도 스크린 쿼터가 만들어지기 전의 상황은 이만수 씨가 있을 때랑 좀 다른 게 이만수 씨가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는 거의 스크린 독과점 상태가 진행이 돼요. 이마수한테 완전히 네, 아니 꽂혔어. 꼭 이러면 이제 나중에 게시판에서 논쟁이 일어날 아니, 것 나중에 같은데 이마수에 대해서 따로 얘기하게 그러면. 그 이제 한국 영화가 점유율이 되게 높게 일제시대부터 쭉 점유율이 높게 가다가 60년대 이후에 생각 주춤해가지고 해외 영화들이 그때 많이 수입이 됐었어요. 네. 말씀하신 논리가 맞는 게 그렇기 때문에 자국 영화를 보아야 될 상황이 벌어져서 스크린 쿼터를 이제 1차로 실시하고 그치. 영화진흥공사 설립하고 한국 영화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하고. 갔던 거였는데 네네네. 이게 이제 물론 이제 그 한 가지의 목적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진보적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왜 외국 영화 못 보게 하냐? 니네가 관제 영화 만들어서 사상 통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일부러 외국 영화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이런 논리에 적용했었는데 사실 보면은 지금 와가지고 영화인들이 하는 논리가 이거랑 또 완전 대치가 되거든요. 사실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맞다 요즘 그러면은 차율적으로 외국 영화 다 볼 거 다 보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네. 한국 영화만 커터를 적용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 당시랑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른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오히려 네. 지금은 그들 스스로가 나서 스크린 쿼터를 없애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아주 그냥 극단적 이익만을 위해서 스크린 쿼터 하면서 그걸로 또 국가의 정부의 세금을 받아먹고 하는 이제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고요. 난 이 당시가 분명히 검열이라는 그 흑역사가 있었지만 암흑기가 있었지만 영상자료원이라는 것이 탄생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큰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만약에 이게 단지 군부가 의식을 통제하려고 하는 사람 거기서만 끝냈다라면 영상자료는 안 만들지. 안 그러겠어요? 이것은 영상자료를 만든다 한다면 앞으로 한국 영화를 갖다 발전시키고 꾸준히 이걸 하나의 역사화를 시키겠다라고 큰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64년도에 만들었다고 했죠. 스크린 쿼터가 66년, 아니 그러니까 73년. 74년도. 네. 74년도에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그때부터 기존에 이제 자료들도 구하고 이러면서 만약에 그때 군부 독재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그들이 말하는 대로 어떤 막 군부 독재에서 하려고 했다 한다라면 그런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뭔가 어떤 기준점을 잡고 만들어 가겠다라고 했던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영상 자료원이라는 거 생겼고 그때 생겼기 때문에 그래도 5, 60대 영화들 흑백 영화들은 조금이라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분명히 검열에 대한 아픔은 있었다. 정말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건 어쩔 수가 네. 없는 거고. 하지만 그래서 창작자들의 의식이 재단당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어쨌든 한국 영화의 어떤 기준점이라든가 이제 역사화 작업이 처음으로 시작된 것도 그때다. 예, 그 말씀드린 대로 약간 표현의 자유가 억압이 됐었던 시기이긴 한데 산업화 쪽으로 봤을 때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치면 내가 경제개발 5년이 게 포함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영화가 산업화의 기로에 서게 되는 예.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 이마수 때와 다르게 예. 이제 진짜적으로 예. 정말로 이제
네. 그러니까 저는 이때 뭐냐면 난 이걸 지금 그 뭐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나는 그거랑 연결시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뭐냐면 74년도면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세 번째 개발 계획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다섯 번째까지 개발 계획이 있는데 네 번째부터는 국민들이 이제 먹고 살만해지면 살만한 어떤 뭐 이런 거죠. 외부적인 어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복지가 될 거고, 그러니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뭔가 그것이 4단계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그 3개년 때 이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향후 한국 영화를 발전시켜서 지금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사람들이 여유롭게 지킬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박정희 정권의 플랜이었을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여가 산업이 요거 말고도 뭐 방송이라든지 기타 산업들이 네, 그런 것들도 그때 이제 좀 있겠죠. 태동을 하기 시작하고 네, TV 네. 방송이 시작을 네,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문화산업에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 그 문화산업에 대한 어떤 마인드도 분명히 가지고 진행이 됐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네, 일단 그거는 네. 정확히 관계자가 아니어서 네. 모르는데 일단 그냥 이제 수치상으로 봤을 때나 아니면 이게 지금 있는 팩트만 가지고 봤을 때는 분명히 그렇죠. 이제 영화진흥공사가 영화계에 기여를 한 게 있고 네. 스크린 커터가 한국 영화를 보호하고 해외 영화 네, 상영을 그렇죠. 보호하는 게 있다 보니 네. 그 당시 있다 보니까 요거에 네. 대해서는 공으로 보는 거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열 부분 네. 그리고 약간 이제 그렇죠. 뭐 검열은 이제 검열.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뭐 검열은 뭐 우리나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전 세계 다 있으니까. 그 일본에서 연극 같은 거 우스메 대학 같은 것도 일본에서 검열의 시대에 아, 했던 예.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작자들이 나는 검열을 문제시하는 거에서 정말 짜증나는 게 살바도르 달리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 살바도르 달리가 아니면 그리스의 어떤 그 화가였던가 보다 기억은 잘 안 납니다. 근데 그 화가가 했던 그 예술가가 했던 말 중에 난 기가 막힌 말이 뭐냐면 검열은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이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이성적인 것을 탁 터쳐놓고 네가 뭔가 한번 찾아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창작자분들한테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영화 감독이 되어 있을 거 그런 거겠죠. 딱 던져놓으면은 막 자기만의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검열을 딱 해보면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너스를 딱 표현하는데 가슴하고 여자의 성기니까 그걸 드러내지 마. 라고 했을 때 이걸 안 드러낼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가슴팍에다 조개 껍데기 딱 붙이면서 지금의 비너스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검열을 해도 창작자는 그 검열을 피해서 뭔가 새로운 걸 다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검열을 핑계로 해가지고 내가 창작을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거기에 따라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할 얘기지 자기가 난 아티스트인데 나는 창작자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굳이 거기에 대한 신경 쓸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면, 굳이 네. 찍고 싶으면 찍겠죠. 네. 그리고 내가 자기 돈 좋아하는 가려가지고 백석이라는 시인 같은 경우에도 딱 뭐 일찍 딱 끝나고 이제 해방기 때 이쪽에서 마음에 안 드니까 월북 해가지고 북한 가버렸잖아. 나는 내 시 마음대로 쓰겠다 해가지고 어쨌든 창작자들은 그렇게 자유롭게 가는 건데 뭐 검열 핑계대고 그럴 시간에 그 검열을 피할 수 있거나 새로운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창작자가 할 일이다라고 봤을 때 이 검열의 문제는 어떤 시스템 상에서의 분명히 문제 대신하는 거지만 그 영화의 작품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80년대 이전 70년대부터 영화들이 다음 세대들에게서 무시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자,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서 이제 제대로 된 암흑기는 시작된다고 보죠. 다음 단계 뭘까요? 다음 단계가 이제 80년대 딱 들어갑니다. 화려하죠. 어떻게 보면 80년대 딱 보시면 왜 이렇게 화려해졌냐면 화려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때 다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고 전두환 정권이 나오면서 그 엄청나게 문화적으로 엄청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죠. 이용을 하는 거죠. 이용을 문화를. 그래서 그 국민들이 했던 군부 이것을 뭐 이렇게 달래기 위해서 그 기억나실 거예요. 국풍 80이라고 해서 여의도 그때 광장에 막 엄청나게 막 행사를 해가지고 막 그때 이용의 바람이려부터 해가지고 그 뭐 엄청난 가수들이 많이 떴죠. 네. 탑스타도 나오고 그리고 분명히 그 전두환 정권이 3S 운동을 펼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S가 그 스포츠, 섹스, 스피드거든요. 그러면 스포츠에서는 이제 프로 구단이 형성이 됐고 네. 스피드에서는 이제 빨리빨리 뭐 발전되는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됐고 빨리빨리가 됐고 빨리빨리와 함께 이제 지역 감정이 이제 붙이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섹스 파트, 성에 관련된 파트로 해서 국민들의 혼란을 야기시킨다 해가지고 뭐 그때 뭐 이제 심화 자유구제 풀면서 이제 유흥가가 번창하고 이러면서 뭐 특히 영화 쪽에서 이제 에로물들이 이제 에로 영화들, 성애 영화들이 범람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러면서 지금의 그 영화학자들은 그다음에 이제 어떤 지금 영화계를 권력을 잡고 있는 영화계 사람들은 이제 그 80년대까지 영화들을 이제 그 군부독재 똘마니들이나 만들었던 쓰레기 같은 영화들이라고 이제 개무시하는 상황에 빠지는데 어쨌든 이 80년대는 나름대로 암흑기라면 암흑기였죠. 왜냐면 성애 영화들이 상당히 많이 나온 건 사실이고 저도 제가 어릴 적 기억에 보면은 그냥 한국 영화 포스터만 걸리면 솔직히 어린 나이에 흥분하고 막 그랬었던 건 그랬었으니까 분명히 그때 기억내 뭐 산딸기 뭐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 뭐야 그 뭐 대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기억에도 안 나는데 많이 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들이 했었고 뭐 이제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수 모 가수를 좋아했었는데 여자 가수를 좋아했었는데 이 여자가 이제 영화를 찍다가 가서 봤더니 벗는 영화 나오더라면서 그날 저녁에 술 드시고 막 죽일년 뭔년 하면서 그 영화를 이제 다시 그 배우 가수를 좋아하지 않았던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영화가 유행의 히트를 딱 치면은 음악이 히트를 치면 그걸 영화로 딱 제목으로 만들어서 약간의 성애 영화로서 딱 이렇게 넘겨가는 그런 게 있었죠. 근데 모르겠어요. 나는 이때가 난 우리나라 영화의 가장 중흥기였다고 보거든요. 나는 음, 모르겠습니다. 관객 여기 시청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건 뭔 개 같은 소리냐라고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판단에는 80년대가 가장 한국 영화의 중흥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 현재의 영화를 주도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죠. 그분들에서 그분들한테 볼 때 이건 암흑기다. 80년대까지 영화는 그렇지. 이게 보면은 이거 관제 영화, 반공 영화, 에로 영화 뭐 네. 다 그렇게 그냥 치부하는데 음, 아까 잠깐 자료에서 그러니까 그 1위에서 20위까지의 자료들인데 예. 여기 감독 눈에 익은 감독님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제가 예. 지금 보면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장르도 사실 실질적으로는 많죠. 다양한 장르들이 등장하고 뭐 예. 임권택 감독님이라든지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거장 소리를 듣는 분들이 저때 예. 그런 작품들로 해가지고 좀 그리고 엄청났죠. 편수가 상당히 많이 그때 그러니까 영화를 많이 이 당시에 찍었거든요. 뭐냐면 또 재밌었던 게 아까 말했던 거 제가 말했던 거 있잖아요. 창작자들이 검열을 문제 제시하지 말아라고 했던 게 뭐냐면 저기서도 뭐냐면 80년대에는 고래사장이나 뭐 그다음에 영자의 전성시대나 뭐 이런 식으로 영화를 만들면서 현실의 룰에서 이제 검열 그 당시에도 검열은 있었으니까 룰에서 정권을 비판하는 진보적인 성향의 영화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티켓이라든가 이것도 감독님 티켓이나 뭐 이게 그 당시에 이제 80년대 말 정도가 됐지만 어쨌든 그런 영화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지금 이렇게 봉다리가 말한 것처럼 80년대 굉장히 다양한 영화들이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극장에서 봤던 어렸을 때 봤던 게 이제 오라이 공동묘지나 공포 영화부터 해가지고 괴수 영화도 기억이 안 나는데 제목이 안 나요. 괴수 영화도 좀 본 것 같고 또라이 같은 영화들 우리가 막 그 둔벅이 막 이런 거 나와가지고 그 당시에는 막 둔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그게 막 이렇게 SF 영화 보면 차 막 뼈다구만 있어서 막 타고 다니는 차들 있지 않습니까? 그 둔벅이라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또라이 같은 영화들 물론 이제 성의 영화 이렇게 성적인 코드가 많이 들어가지만 어차피 지금 영화라는 게 성적인 코드가 들어가는 것은 어떤 흥행의 어떤 한 요소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리고 뽕 같은 영화들을 그다음에 뽕 같은 영화들도 그 당시에 이제 해외 무슨 영화제죠? 영화제 나가서 상도 받고 막 이런 영화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나 80년대 초반에는 아까 말했던 남기란 감독님부터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조금 알만한 감독들이 해외 시장에서도 이제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김기현 감독이나 유목 감독님이나 뭐 신상욱 감독님이나 신상욱 감독님은 이제 헐리우드 가서도 영화를 찍고 있다가 그냥 북한에 납치돼 가버릴 정도로 네. 그러니까 한국의 영화 감독들이 해외로 많이 진출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영화들이 제작됨으로 인해서 해외 영화제도 상도 수상을 하기 시작하는 이런 영화의 어떤 패턴이 80년대에 완성이 되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시청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그때 만들어졌던 영화진흥공사가 만든 영화진흥법에 의해서 스크린 코트의 보호를 받으면서 영상 자료원에서 이제 자료화가 되면서 영화라는 것이 하나의 역사 작업이 되면서 이것이 이제 이렇게 폭발력을 갖는 거죠. 어쨌든. 근데 이 두 개가 다 희한하게
군사 독재 시대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검열이라는 한계를 넘어설 수가 없었지만 한국 영화인들의 위대한 힘은 거기서 나는 발생됐다고 보는 겁니다. 왜? 그런 모든 조건들, 검열에 대한 조건들을 다 건너뛰면서 새로운 영화들을 만들어내고 창출해내고 헐리우드에 진출하고 해외에 진출을 하고 우리나라에도 없는 코리안 커넥션이라는 그 완전히 옛날 영화가 있는데 그 미국 IMDb 가면은 예고편을 볼 수가 있을 정도.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해외 DB에서 우리나라의 옛날 영화 더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이런.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 막 박찬욱이나 이제 김지훈 감독, 봉준호야 막 한국에서 찍은 놈이니까 상관없고 이런 사람들 막 해외 나간다고 막 우리나라 사람들 난리치고 뭐 하는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미 80년대에 엄청나게 우리나라의 거장들이 이미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어느 날 한 방에 날아가면서 이건 그 군사 독재의 검열이 아니라 자기 사상이나 자기 이념의 검열에 빠지는 시기가 바로 달려옵니다. 그때가 90년대죠. 예, 90년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80년대부터 시작됐습니다. 원래는 80년대 이제 군부 독재이다 보니까는 이제 운동권 사람들이 운동권에 있는 대학생을 위주로 한 운동권 사람들이 386이라고 하죠. 이 친구들이 이제 영화를 통해서 이제 사상 전쟁에 뛰어들죠. 그리고 이제 장상곤매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81년도에는 대학생 영화 동아리 연합인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영화를 이용해서 선전성동의 도구로 자기들이 쓰기 시작하죠. 그전에는 군부 독재의 어떤 검열에 의해서 정해진 어떤 룰 안에서 영화를 만들어졌다면 이제 90년대 영화들은 이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이념에 의해서 이념 전파의 수단으로 영화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80년대 그런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90년대 들어와서 90년대 들어오면서 영화계에 진출하면서 그것들이 하나씩 스며들게 되죠. 그러면서 또 이제 영화계에서 이제 이런저런 나오게 되고 이때가 그때죠. 그러니까 이때 말에 이제 영화계에 이제 그 정지영 감독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했던 이렇게 사람들이 나오면서 이제 영화판에서도 남부군 뭐 이런 영화들, 네. 태백산맥 이런 영화들이 만들어지면서 그 전까지는 좀 반공 영화였던 영화들이 이제는 빨치산들이 북한군이라든가 공산주의자들이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인간이고 태백산맥 같은 경우에서는 오히려 그 빨치산이었던 사람을 국군보다 더 인간화시키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90년대 가장 큰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가 터지죠. 그러면서 저는 90년대가 가장 암흑기였다고 보는데 90년대 이제 정권이 딱 바뀌기 시작하면서 영화계에 문성군과 명계남이라는 두 무명의 사람들이 딱 등장을 하죠. 등장을 하면서 선언을 합니다. 선언을 하면서 이제 기존의 영화인들은 꺼져라. 이제는 새로운 영화인들의 시대가 왔다. 너희들은 이제 군부 독재 시절에 똘만이었고 이제는 우리가 자주적으로 우리의 영화를 마음대로 만드는 시대를 열겠다라고 하면서 문성근, 명계남, 이춘현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느닷없이 등장을 합니다. 김지미 씨의 발언에 의하면 김지미 씨 회고록에 의하면 문성근, 명계남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영화판에서 뭐 하는 놈인지도 몰랐던 그냥 연극판에서만 굴러먹던 어느 날 갑자기 지네들이 와서 영화 뭐 이렇게 협회를 만들고 뭐 나가라 하면서 자기들이 그 영화 진흥법을 이용해서 협회를 만들고 다 갉아먹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 말 그대로 군부 독재건 나발이건 영화인들은 살기 위해서 또 새로운 그러니까 영화적인 뭔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일을 진행했던 반면 이제 90년대 문성군 명계남의 등장 이후로는 이제 영화 속에 자연스럽게 사상이라는 걸 녹이기 시작합니다. 이념들을. 얼마 전에 여러분 그 이념들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죠.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봤던 감기란 영화를 보셔도 난데없이 시내에서 감기 바이러스가 퍼졌는데도 그것마저도 그 미군 군사협정에서 미군의 뭐 명령을 받았다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쓰레기 같은 내용을 담는 것들이 맥히는 시대. 또 그런 걸 만들어내야 되는 시대의 첫 시작점이 90년대부터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그러니까 운동권 사상 찌든 386 세대의 마인드에 찌든 사람들이 영화계에 진출하고 이들의 의식 속에는 창작 의지보다는 자기들의 사상적 이념이 플러스되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 영화는 난데없이 쭉 꽃잎부터 해가지고 현실을 다룬다는 미명하에 꽃잎부터 모여가지고 광주 사태라든가 뭐 만들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만들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영화들이 그런 것들이 영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기존의 영화들은 에로물라고 그냥 취급을 해버리고 개 무시를 하고 버려버리죠. 근데 더 웃긴 게 뭐냐면 이때부터 일본 영화에 대한 자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왜? 매니아들이 볼 영화들이 없으니까 90년대 초반부터 이제 그 뭐라고 했냐 이제 동호회를 통해서 그 당시에 카페라든가 영상 카페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보면서 새로운 영화들을 막 더 찾아서 보게 되고 더 많은 걸 보게 되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었고 저도 나중에 이제 볼 영화가 없으니까 극장에서 볼 영화가 없으니까 나중에 열받으니까 내가 비디오 가게를 차려가지고 비디오 가게를 차리면서 수많은 영화를 보다 보면서 이런 영화라면 나도 만들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다 때려치고 영화판으로 들어왔는데 어쨌든 그런 얘기들 어쨌든 그렇습니다. 좀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이 이때 만들었던 사상과 이념들 상태에서 더 심하게 발전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진흥법에 의해서 영화진흥공사가 영화진흥위원회로서 그 외부 조직이 됩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그러면서 이쪽에 그 사상가들이 다 몰려들어서 독립영화나 상업영화의 모두에다 다 국가적 지원하면서 자기들 세력을 키우기 시작하는데 정말 순수 창작하는 영화인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서 사상가들을 만들어내죠. 한독협을 통해서 한독협을 만들어내고 한독협을 통해서 어린 학생들한테까지도 마크시즘을 가르치면서 사상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데모 현장, 뭐 시위 현장, 울산 현대노동차나 어디든 시위 현장에 무조건 걔네들 내보내죠. 내보내서 그런 걸 찍게 하고 그런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합니다. 그런 거 한두 편 만들다 보면 이제 투쟁가가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뭐 그런 애들 홍위병으로 해서 맨날 시위나 해대고 있고 어두운 시기죠. 90년대가. 90년대부터 아마 그 피날레가 아마 2010년도까지 나는 간다고 보는 거죠. 2010년도까지. 자, 근데 여기서 관객들은 분명히 시청자분들 얘기할 겁니다. 이제 천만 시대인데 그렇다면 그럼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건 뭐냐? 라고 했을 때 그건 난 뜬구름이라고 보는 거죠. 뜬구름. 여러분들은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냥 저는 시청자분한테 이 얘기는 하고 싶어요. 자, 군사 독재에 의해서 자 이건 하지 말라고 할 때 그 나머지 것을 할 수 있었던 것과 너희들이 사상은 이거니까 너희들은 우리 사상대로 해 라고 해서 그 사상을 따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과 이 상태에서 딱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뭐가 더 나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한다면 영화적으로만 얘기했을 때입니다. 과연 지금의 창작자들은 1980년대까지 삶을 욕할 것인지 90년대 때 2010년까지 15년 20년 동안에만 갖고 이것을 욕할 것인지에 대한 답은 나는 되게 쉽다라고 봐요. 그리고 난 이들한테 그 지금 20년 동안 한국 영화판에 완전히 다른 판을 만들었던 사상가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래서 당신이 그동안 50년 동안 쳐내고 이것은 한국 영화가 아니라 무시했던 그 역사들 다 지음으로 해서 과연 한국 영화한테 한국 영화에 도움이 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번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난 시청자분들한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 방송을 보는 창작자들한테도 이것만 쓰지 말았을 때 이것만 안 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시대와 네 사상은 글러먹었으니 네 사상을 바꾸지 않으면 넌 아무것도 못해라고 할 수 있는 시대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뭐가 암흑기인지 라고 말하고 싶고요. 나는 그게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풍가를 여기서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예, 저도 이게 아까 잠깐 말씀 주신 건 스크린 쿼터 같은 경우에도 잠깐 제가 아까 정재영 감독 사진을 올렸는데 정재영 감독은 뭐 남부군도 만들고 했었는데 이 스크린 쿼터가 처음 목적이 한국 영화 보호였었고 그 당시에 이제 진보 진영에서 반대를 했던 논리는 아니 왜 해외 영화 못 보게 하냐니 내가 네. 그런 거였는데 이게 90년대 들어서는 또 반대 논리가 적용이 돼요. 네. 예.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어떤 뭐 반미주의 수단 네. 그런 걸로
미친놈들. 네. 네. 그런 걸 보고 어떤 자기들의 그 투쟁의 장으로서 스크린 쿼터 문화연대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예, 네. 단체로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하면서 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0년대까지 한국 역사를 모조리 다 부정을 하고 90년대 중후반부터 새로운 역사를 자기들이 만들어가기 위해서 앞에 거를 지금 흑역사가 아닌가. 그리고 그 전에 존재하던 그 영화진흥공사 예. 없애고 영화진흥을 새로 설립하고 예. 스크린 쿼터는 유지 일단 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가고 이거는 일단 가지고 코드를 바꿔서 접근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 80년대까지 다양한 영화들이 지금 알아보니까 많이 나왔어요. 네. 그 진짜 다양한 장르들이 나왔는데 그때 지금 영화 다른 점은 오히려 지금보다 장르지만 이념적 사상적 코드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걸리니까 검열에. 예. 예. 그거를 제외하고 실제적으로 장르적으로 표현이 뭐 사실은 메로물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과감하게 찍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근데 다양한 장르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영화들이 그냥 이렇게 치부해버리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치부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거인 거죠. 그러면서 사상적 이념적 코드가 없다. 예. 사회 비판적 메시지가 내용이 없다. 이건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니까는 우리나라에서 김지훈 감독이 놈놈놈을 찍었을 때, 네. 놈놈놈을 찍었을 때 사람들은 막 우리나라 최초의 웨스턴 무비 나온다, 뭐 한다. 70년대에요. 이미 만주벌판 가서 찍은 영화들 엄청 많습니다. 만주에서 뭐 시라소니 뭐하다 막 시라소니 얘기부터 김두한 얘기부터 해가지고요 많고 지금처럼 딱 했었지만 오히려 지금 액션 영화 막 아주 막 총 나온다 막 칼기 떴다 이럴 때요 이미 70년대 60년대에는 실탄을 봤습니다. 공포탄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 열악해서 김지훈 감독이 예. 그 부분도 언급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뭐 예. 이만희 감독 거를 이만희 자기가 감독도 오마주를 그렇고. 했다. 예. 예, 자기가 그러니까 이만희 감독님부터 해가지고 세계적인 천재 감독들도 다 7, 80년대 네.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사상 뭐 검열 사상 뭐 뭐가- 이런 거 그러니까 검열 네, 이런 그렇지. 걸로 인해서 천재가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그렇지. 얘기예요. 오히려 천재가 등장하는 네. 거죠. 왜냐면 더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창작에 네. 대한 고민을 하면 되거든. 이것만 말고 내가 그러면 이걸 피하고서 뭘 만들어야 될까 고민을 하는데 지금은 너는 이걸 먼저 알아야 영화를 뭘 할 수 있어. 이걸 안 해? 왜? 이거 안 하면 영화 아니야. 그러니까 감기 같은 영화에도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그거 말도 안 되는 장면이에요. 네. 넣으라고 하니까 넣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작품 망가뜨리는 건데 과연 그것이 되냐. 그러니까 자 이제 90년대는 운동권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 영화의 가장 암흑기를 그러니까 그 전에 중흥기였다면 이제는 갑자기 암흑기 이제 검은 구름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암흑기로 넘어가는 시대가 90년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현재는 희망이 보이는 걸까요? 한번 보시죠. 자 갑갑합니다. 자 위에 CGV 독과점 나오고요. 그 밑에 또 뭐냐 영화 스태프들 처우배선 요거 나오죠. 그다음에 26년 변호인단 해가지고 뭐 아직까지도 사상이 찌든 영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따로 들어가죠. 과연 그렇게 해서 사상적 이념적 투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소수의 사람들한테 몰리게도 이 소수의 권력가들이 뭉치면서 자본과 결탁했을 때 가장 지저분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이 화면 하나로 보고 계십니다. 과연 그렇지가 않다라면 CGV가 지금의 독과점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영화 스태프들이 노조까지 만들면서도 굶어 죽었고 불과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꼭 1년에 한두 명씩은 자살하는 사태, 먹고 살기 힘들고 자살하는 사태.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스태프들한테는 현장으로 돌아가지는 않고 일개 소수의 배우나 저 CGV 같은 데로 다 돈이 몰리고 오히려 현장에 있어야 될 제작사나 감독들이나 연출가나 뭐 현장 스태프들이 다 굶어 죽어 나가는 이 상태. 그럼에도 의식적으로 사상으로 투철되건 넘는 돈이 되든 말든 스태프들이 굶어 죽든 말든 돈 없으니까 도와달라는 식으로 하면서 26년 따위의 영화를 만들면서 오히려 더 굶어 죽이고 사상도 쓰레기가 되어버리고 시스템도 쓰레기가 되어버린 게 지금 현 상태입니다. 자 국가에서 수천억의 돈이 매년 지원이 되는데 스태프들한테는 가는 돈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과연 이 돈이 다 어디로 갈까요? 어떤 놈의 입에 쳐들어갈까요? 왜 스태프 1년에 수천억씩이면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줬으면 스태프들은 집 한 채 다 사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안 돼요. 왜? 근데 이번에 영화진흥위원회 부산 이전하면서 걔네들은 차익 남겨 먹잖아요. 국가에서 지원해주면 뭐합니까? 공무원 그 새끼들 그게 다 헤쳐먹고 그 밑에 공무원하고 짝짝꿍한 영진이 직원들 짝짝꿍한 소수의 권력자들 영화 권력자들 다 헤쳐먹는데
주둥이로는 스태프들을 위한다 뭐 한다 뭐 상생 뭐 해가지고 막 하죠. 동반 성장 협의회 만들었고 뭐 이거 만들었고 뭐 극장 부일제 만들었고 내가 그때는 얼마나 비웃었어요. 지들끼리 짜고 치는 거 누가 해요 그걸? 안 합니다. 내가 CJ라도 안 하고 내가 제작자 옆에 뭐 그 이춘영 같은 놈이라도 그냥 쇼맨십만 하는 거예요. 왜? 그딴 식으로 해서 국가자금 더 받아야 또 헤쳐먹어야 되니까. 누구도 현장에 있는 스태프들을 위한 놈 한 새끼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정말 영화를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미국의 반의 반만 따라가도 됩니다. 왜? 미국에서는 현장 스태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예 직원들입니다. 대기업에. 파라마운트의 직원들이고 컬럼비아의 직원들이고 폭스의 직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프라이드가 있어요. 먹고 살 수도 있기 때문에 프라이드가 생겨요. 근데 그 돈들이 다 어디 가냐? 지들끼리 헤쳐먹고 소위 몇 명의 스타급들한테 다 들어가죠. 제작자들은 투자자한테 빌빌 기니까 투자자들은 누구 배우 하나 데려봐. 그럼 걔한테는 얼마 줄게 하면서 중간에 다 뽀치 다 떼먹고. 그러다 보면 제작사들은 또 거기서 자기가 또 언제 돈 벌지 모르니까 뭐 이렇게 얼마 정도 투자 받으면 거기서 한 10%는 지금 슈킹 때려버리고. 당연히 스태프들한테 갈 돈이 없죠. 우리나라는 제작자들도 쓰레기고요. 투자자한테 가서 돈 앞에서 질질 기면서 배우한테 일개 배우한테 가서 질질 기면서 영화인의 자존심을 다 뭉개는 새끼들이고. 근데 그런 새끼들이 맨날 허구한 날 시위 나가지고 하는 거 보면 꼬라지가 그 정치판 요그 이제 영화판 좀 너희들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고요. 저는요 시청자분들 단언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가장 우리나라 한국 영화의 가장 암흑기입니다. 이때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한국 영화 발전할지 죽을지가 결정이 나는데 첫 번째 요건 딱 하나예요. 일단 독과점 해소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화판에 있는 사상의 찌든 386 사상의 찌든 아주 옛날 찌꺼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찌꺼기가 싹 떨어져 나가고요. 세 번째는 영화인 이제 영화 스태프들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난 영화인 노조한테 말하고 싶은 게 딱 그거예요. 돈 달라 하지 마세요. 판 바꾼다 하세요. 그러면 그 길이 보일 겁니다. 우리나라 제작자들한테 뭐 가지고 제작자들 쇼부 쳐가지고 뭐 따가지고 노조하고 사측가에 뭐 그런 거 안 돼요. 아시면서 그래요. 시스템을 바꾸고 판을 바꾸지 않으면 영화인 노조는 만들면 안 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 괜히 스태프들을 가뜩이나 돈 없는데 회비 내라고 해서 단돈 많이 더 들어가는 그런 노조밖에 안 돼요. 또 차라리 노조나 영화판이나 뭐 싸우세요. 영진이랑 싸우시면서 제작자들 싸우시면서 우리가 인간이다 하면서 배우들이야 널리고 널렸는데 할리우드의 탑 배우들도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유명한 탑 배우들도 우리나라 영화를 찍으려면 오디션을 보는데 우리나라에서 영화 찍도 않고 배우도 아닌 것들이 뭐 그냥 뭐 뭐냐 그거 아이돌 하면서 조금 떴다고 하면서 그런 놈들한테 수억씩 주면서 그런 놈들 하는 그게 영화판입니까 그게? 누가 막아야 돼요? 영화인 스태프들이 막아야 돼요. 현장에서 개무시하고. 근데 안 되잖아요. 왜? 우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 한국 영화 참 많이 잘 발전하겠습니다. 천만 웃기지 마세요. 그냥 한국 영화는 어느 순간 팝콘 된 겁니다. 팝콘. 팝콘 먹으면서 팝콘 먹기 위해서 극장에 가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은. 좋습니까 그게? 답답합니다. 여기 뭐 스태프들을 자살하는 사건 단 한 번도 뉴스에 안 나오던데 관심 없으니까 그래요. 저는 매년 한두 건씩은 꼭 봅니다. 예, 매년 한두 건씩은 봅니다. 저는 올해만 못 들었던 올해도 올 초에 한번 들었던 것 같긴 해요. 제가 아는 애들 중에서도 한두 사람 자살을 했었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영화판은 사람이 넘쳐나면서도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지금 완전히 엉망이 됐고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소수의 권력가들한테 붙어서 얘네들이 원하는 사상과 이념에 찌든 영화들을 만들어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온 겁니다. 세상을 보세요. 독립영화는 더 심해요. 어떻게 보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80년대까지 정상적인 궤도로 그러니까 영화 산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산업들을 보면은 이제 군사 독재 정권이 있었는데 그게 기초를 다지면서 차근차근 지금까지 이런 어떤 글로벌 기업이 이루었던 게 현재 역사인데 영화 산업은 그 중간에 90년대 사간의 변혁의 시기가 오잖아요. 아까 말씀했던 대로 그 어떤 변화가 어떤 정권 교체와 맞물려 가지고 당시에 이제 영화진흥위원회부터 시작해서 그때 장상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영화 네. 산업에 새로운 인물들 끌어오다 보니까 들어오고 그때 아니, 그러니까 그건 2000년대 초반까지고 네. 지금이 왜 안 묶이냐면 흔히 말하는 강남 좌파라는 세력이 있잖아요. 강남 가진 건 돈이 있는 많어. 근데 교육은 그따위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껏대로 챙기면서 말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강남 좌파니까. 저도 박찬욱 같은 경우 왜 뜨는 줄 알아요? 박찬욱 감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평민 이런 사람 아닙니다. 집안 빵빵하고 먹고 살고 있고 잘 나가는 집안이에요. 근데 민노당 출신이고 민노당 당원 가입해가지고 그 행동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과연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자기 집안에 있는 재산을 털어놓은 적이 그냥 없어요. 정말 평등을 원하면 그런 거 해야지 안 해요. 왜? 걔네들한테 강남 좌파의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조국이나 이런 사람들 강남 좌파의 가장 큰 악독한 점은 뭐냐면 지건 지거고 남의 것은 국가 사출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영화인들의 뇌리 속에 박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의 권력자들이 강남 좌파적 마인드를 갖고 있다 보니까 지금 강남 뭐 할 때마다 강남 가는 거고 스태프들은 강북 여기 파주 뭐 일산 뭐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왜? 못 먹고 사니까. 네. 저도 보기에 판단하기에 80년대까지 정상적으로 굴러가다가 저는 딱 그 부분을 봤었거든요. 90년대 후반에 IMF 터질 때 산업의 전략, 영화진흥위원회 갖고 영화진흥공사 체제로 그 유지됐을 때 IMF 터지기 전에 전 가전제품 회사들 삼성, LG, 대우가 영화 산업의 진출을 그때 할시기였었잖아요. 해외 소니, 일본의 소니 사례처럼 진행을 하다가 해체를 하고 그 빈 공간을 CJ가 들어왔는데 그럼으로써 아까 말씀하신 그 강남 좌파 영화들과 손을 잡게 돼요. 박찬욱 그치. 감독, 공재도 감독은 네. 차승재와 CJ 합작품이기 때문에 다 예. 그때 이제 90년대 초반에 다 네, 만들어졌죠. 그러면서 네. 이 CJ가 그 아까 말씀드린 좌파 영화인들을 손에 등에 업고 네. 영화 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죠. 네. 그럼으로써 이 비정상적인 네. 재벌과 좌파가 손을 잡는 강남 좌파가 손을 잡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그래서 이제 그 결과에 의해서 지금 2010년도 이후 지금 현재죠. 지금 현재 한국 영화계는 완전히 지금 개파인 상태고 아주 미안하지만 시청자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일반 대중들은 아주 영화에 관련해서는 아주 무식한 인간들로 폄하가 이게 지들 스스로가 이렇게 추락을 한 거죠. 왜냐면 90년대까지만 해도 최소한 사상에 의해서 아니면 자기의 어떤 영화적 취향에 의해서 영화를 봤던 사람들이 지쳐버린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냐면 너무 상업화가 되고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하니까 그 이 상업화도 이게 그 사상을 이념 전파를 하는 놈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상업화에 가다 보니까 기형적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말로는 재벌 독과점 수십개를 욕하면서 지네들이 CGV한테 더 많은 것을 주고 더 많은 지네들이 독과점을 만들어 놓고 CGV한테 찍스를 못하는 상태. 그러면서 이놈들을 키워놓으면 안 되니까 오히려 이 새끼들이 더 나쁜 놈들이니까 이놈들을 키워놓으면 안 되니까 시스템을 완전히 뭉개놔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시청자분이 지금 왜 영화인 노조가 있으면 파업 데모 안 하냐? 못해요. 대상이 없습니다. CJ가 자기들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노조 만들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건 성립이. 미국처럼 콜롬비아 회사가 있고 직원이면 시위를 하는데,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이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스크린 쿼터나 이런 거 갖고 데모하지 말고 독과점 이걸로 데모해서 CJ 앞에 가라고. 민노총 방식으로 시위를 하면 정규직 전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답답해 미치겠어요. 그러니까는 왜 만들어 놓고 하면 제대로 하든가. 지금은 뭐냐면 제가 딱 우리나라 지금 현재 최고의 암흑기라고 저는 보면 말씀드렸고 세 가지입니다. 독과점 문제 해결하면서 독과점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갈래가 생길 건데 그 중에 영화인 스태프들이 챙길 걸 만들어야죠. 판을 자기들이한테 올 것을. 그러려면 누가 움직여야 돼요? 영화인 스태프들, 현장 영화인들이 스스로 움직여야 됩니다. 뭐 누군가 만들어주기 제작사에서 뭐 만들어주기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움직이세요. 노조 뭐 합니까? 촬영감독협회, 조명감독협회 직접 나서세요. 지금 뭐 정치적인 거 뭐 다 지금은 이제 이념 전쟁의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린 시대입니다. 이념 전쟁은 지금 강남 좌파 이전에 80, 90년대 박찬욱 선에서 끝내라고 하세요. 이제 문성근 선에서 끝내라고 하세요. 문성근 이제 끝납니다. 조만간. 시대가 그래요. 내가 능력 있어도 문성근을 죽이는 게 아니라 시대가 문성근이라든가 이제 이념으로 가서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 버리는 시대예요. 자, 그렇다면 한국 영화 무너질지도 모릅니다. 어느 순간 CJ 독과점 딱 하는 순간 개판이 되겠죠. 그냥 그걸 그대로 놔두면 그동안 계속 해먹었던 게 또 해먹습니다. 지금 제작자 협회 가지고
뭐 리틀 빅 픽처스 만들어서 또 배급까지도 지네들이 어떻게든 떡국을 주워 해먹겠다. 지금 그런 상국이에요. 자, 그때 여기서 영화인 스태프들이 나서세요. 그것은 우리의 몫이 너희들 냅둬. 여러분들의 권리를 챙겨야 배우라든가 제작자도 정신 차리고 그래야 지금에 있는 팝배우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걔들 그 값어치도 안 돼요.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스태프들한테 먼저 주고 나머지 갖고 얘네들한테 러닝 게임을 하든 뭐든 그래도 영화인들 그래도 배우들은 옵니다. 왜? 자기 떠야 되니까. 그렇게 돈 안 줘도 와요. 단지 근데 스태프들은 그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지금 문제가 됐던 독과점 문제 해결하면서 거기서 갈라지는 모든 파생되는 것에서 영화인들 스태프들이 자기들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요구를 해야죠. 국가에서 수천억이 나오는데 거기서 스태프들 주라고 하다못해 몇백억이라도 쌓여 있는데 왜 그것들 저놈들이 다 해쳐먹게 놔두냐는 거예요. 노조까지 만들었으면서. 근데 왜 그런 놈 찍소리 못하냐는 겁니다. 하세요. 얼마 전에 CJ 1095억 원 했는데 겨우 45억 원 풀었대잖아요. 1000억 내놔라고 싸우세요. 지금 우리도 자료 구하고 있는데 자료 구하는 대로 우리 고소고발도 들어갈 거라니까요. 공단이랑 나라. 그냥 그렇다면 여기서 나만 싸우고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면 되겠습니까? 나만 싸워도 내가 만약에 그거 딴다면 나 혼자 다 먹을까? 여러분은 안 줘요. 나도 힘들어 죽겠어야 그래서 같이 움직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움직이셔야 된다는 거고 여기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얘기가 길어지니까 끝내야 될 것 같네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국 영화 천만 관객 시대의 화상을 버리세요. 외국 영화랑 한국 영화를 동시에 보십시오. 냉정하게 한국 영화의 수준이 얼마나 떨어지는가를 보십시오. 그래야 봉준호의 설국열 같은 거 얼마나 쓰레기인가는 걸 알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한국 영화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그래야 영화판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한국 영화판 무너져도 상관없어요. 주위에서 말하죠. 이렇게 되면 한국 영화 무너진다? 안 무너집니다. 그렇게 해서 무너질 정도면 한국 영화 진작에 없애버리는 게 낫고요. 그렇게 무너지더라도 현재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지 새로운 영화인들은 또 나타나고 새로운 영화들은 만들어서 관객들이 원하는 영화를 만들게 될 겁니다. 시청자들도 요구하십시오. 극장에 이딴 영화 걸지 마라. 그냥 보지 마세요. TV에 한국 영화 딱 한 달 안에 막 내리면 바로 TV에 나옵니다. 집에서 보세요. 그냥 정신 차릴 때까지. 지금 최고의 암흑기인 21세기의 첫 시작점에서 한국 영화 향후 100년을 더 진행하기 위해서 더 부흥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계 5위권, 5위권 안에 들기 위해서도 다시 한국 영화는 이제부터 다시 출발한다는 관점에서 가야 됩니다. 그런 지금 거기에 대한 중대한 기로점에 서 있는 이때 영화인 스태프들과 누구도 아닙니다. 영화인 현장 영화인들과 관객들 이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해결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영화를 살리는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좀 주제가 무거워졌는데요. 다음 주에는 좀 가벼운 걸로 가겠습니다. 저도 딱 한마디만 할게요. 나도 죽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 중에 얘기했었는데 이 연장돼서 말씀드리면 뭐 유승환 감독이 그 청룡영화제 시상식 때 본인이 이제 베를린 촬영 때문에 베를린 준비 때문에 독일에 가 있었는데 수상 소감을 그 부인인 그 영화사 대표가 대신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한미 FTA가 체결돼 있던 날이었는데 전달을 하면서 한미 FTA 반대한다. 나는 세상의 모든 부당 거래를 반대한다. 라는 그 멘트를 딱 날렸는데 그날 그 사물의 비밀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던 감독이 있는데 그날 보도자를 배포를 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요. 기자들이 별로. 뭐냐면 스크린이 축소돼서 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스크린을 걸려면 했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사실은 보면은 그때 그 다음날 그 감독이 서운해하면서 류승환 감독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 왜 정작 중요한 건 이건 FTA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같이 작은 영화들을 걸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그렇지 당연히 류승환 감독 같은 사람들은 CJ 같은 빵빵한 배급사에 네. 네. 배우 동생부터 시작해서 캐스팅 쉽지 영화 만들고 싶으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인데 굳이 이런 작은 영화를 어렵게 해가지고 거는 거 스크린에 얘기를 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말씀과 동일하게 스태프든 아니면 어떤 메이저급의 영화인이나 나머지 영화인들은 자기 권리를 찾으려면은 저 사람들과 다르게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봉준호 감독 절대 스크린 독과점 얘기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자기 영화는 뭐 개봉가 500개씩 걸릴 거니까. 네. 자기 한마디도 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스텝 아니면 무슨 뭐 독립영화인부터 시작해서 다 자기들 영화를 걸기 위해서 아니면 자기 권리 체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은 절대 그치. 말로만 본인이 좌파 진보 얘기하지 실질적으로 자기 이익과 연관이 없으면 안 움직인다라는 게 저는 그 멘트에서 딱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딱 한마디 뭐냐면 수구 꼴통 막 하는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봉준호 같은 놈이 수구입니다. 수구라는 표현을 정확히 이해를 하세요. 봉준호가 수구고요. 박찬욱이 수구입니다. 자, 자 다음 주에는 좀 웃긴 얘기, 좀 재밌는 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 뒤에 피디님이 힘들어 하시니까 좀 얘기 길어졌고요. 다음 주에는 좀 재밌는 얘기, 즐겁고 좀 편안한 얘기 좀 하자 이제 우리. 나도 네. 지친다. 다음 주에는 좀 웃긴 얘기 마지막 찾아볼게요. 회인가요? 아니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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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